45.2고 부정이 51.9%입니다. 그다음에 KSI도 있나요? 혹시 화면에? 예, KSI도 보여주시면 긍정이 47.7%고요. 그다음에 부정이 48.2%입니다.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김유영 대변인 보시기에 최근에 어떤 대통령이 지금 세 번째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그러다면 한 서너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유영 대변인 보시기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계속 데드크로스가 제일 큰 거는 민주당이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서 그런 것하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형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뭔가 탄력을 받을 만한, 지지율 상승을 탄력받을 만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가 이 민주당의 당내 갈등은 저는 항상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갈등의 결론점에 도달한 것은 누가 더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냐로 싸우는 거거든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야 내가 더 정통성 있어라고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생산적인 방향으로 안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도에 계신 분들이 전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국민의힘이 더 나가야 될 부분은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로 나가는 모습, 더 나가서 달라진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지지율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도 고착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의원 대변인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한 달 새에 거의 10% 넘게 지금 빠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중도가 이탈한 거냐? 아니면 뭐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야 원래 지지를 잘 안 하셨으니까. 근데 뭐 중도가 예를 들어서 이탈을 한 거냐? 아니면 그렇게 표현하시는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보 진영에서도 이거 이탈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김의원 대변인 보시기에 어디 계층에서 제일 많이 빠졌다고 보시는지. 일단 연령층으로 봐도 사실 골고루 빠졌고요. 청년층은 원래 사실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 놀이터에서 가위바위보 할 때 안 내면 이재명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저는 실제로 아이랑 놀이터 갔다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아이 귀를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게 우리 당 대통령이건 남의 당 대통령이건 아이고야 하고 이제 7살짜리한테는 건전하지 않다 귀를 막았는데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내려갈수록 인기 없는 대통령인 것은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소 취소를 끝까지 지금 밀어붙일 요량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젊은 연령층의 분들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내막들은 잘 몰라도 대통령이 자기 죄를 지우려고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뭐 세대 관계없이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은 맞고 그다음에 40대 50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평가들을 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경제, 그러니까 실용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몇 달째 고물가에 고환율에 고유가잖아요. 네, 일반 휘발유가 2,000원이 넘어가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3%가 넘어간다는 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그냥 3%라고 하면은 뭐 100% 중에 3% 얼마 안 되겠네 하겠지만 이게 체감되는 물가는 정말로 많이 오른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보는 뭐 좀 전에 뭐 김유영 대변인 잘 말씀하셨지만은 얼마 전에는 그 군사 분계선 그 MDL에 딱 100m 남겨두고 원래 위로 2km 아래로 2km에서 이게 비무장이잖아요. 거기에 바로 그냥 100m 전까지 와가지고 지뢰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철책을 만들어 놓고 북한은 그 지역까지 자기네 영토라고 우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눈에 눈 이에는 이해해야 되는 게 안보의 기본 아닌가요? 근데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외교 같은 경우에도 G7 갔다 와서 순방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은 본인이 뭔가 좀 PR을 하고 싶어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그게 별로 이슈가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 갈등으로 다 그냥 덮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나는 그 쇼츠 영상은 그거예요. My wife, my wife. My wife. Nice to meet you.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거야, 지금.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기인 삼성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왜 빠지냐? 네.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못하니까 빠지는 거겠죠. 아니 이제까지 너무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거품이 빠지는 거지 이제. 네. 지금까지. 그리고 이 한길 리서치 보면 네. 보수 응답자가 267개, 네. 중도가 380개, 진보가 309개예요. 그 진보가 진보의 표집이 더 많이 되었어요. 과표집인데. 과표집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수보다 더 많다고요. 그런데도 부정평가가 높다는 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게 네. 당이 대든다고 해서 국정평가까지 부정적으로 볼 거냐?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하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길 리서치 말고 리얼미터도 말씀하셨지만 네. 50대 지지율이 빠져요. 네. 9% 이상이나 빠졌습니다. 사실 2030은 보수층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하면 4050이 민주당 지지층, 정부의 그렇죠. 지지층인데 50대에서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콩깍지가 벗겨진 거죠. 아니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코스피 가지고 자화자찬하는데 지금 코스피도 뜯어보면 전체 코스피의 시총이 7,400조래요. 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시총의 규모가 4,000조예요. 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절반의 시총 가격이 지금 상위 2개 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원래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위험하다고 신호를 줘야 되는 건데 네. 야 이거 코스피가 이렇게 달성됐으니까 네. 우리 정부가 정말 잘하는 거다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부동산 묶어, 대출 묶어, 환율세, 물가세 다 엉망진창인데 코스피만 가지고 막 자화자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공허한 거지. 도대체 뭘 잘하고 있는 거지? 지방선거도 저렇게 뭐 완승은 아니지만 찝찝한 승리를 했는데 네. 그런데 또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한테 책임 전가하고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다시 이재명 대표로 돌아오는구나. 나는 그런 여론조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갑자기 코스피 얘기도 하셔서 근데 지금 코스피가 이번 주에 굉장히 우울합니다. 많이 빠졌죠. 네, 지금 많이 빠지고 18% 뭐 화요일 날은 난리도 아니었다 이런 말씀 이제 홍수처럼 파란색으로 그냥 뒤덮었었는데 더 걱정은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호남 쪽에다가 또 반도체를 이전 공장, 이전을 하겠다라는 지금 정부가 약간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단독 기사가 하나 떴는데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전남 광주로 확정. 확정했다고. 지금 좀 전에 제가 봤습니다. 아니 뭐 가서 일자리 창출이 되면 좋은데 일단. 뭐 어떻게 되나?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우리나라 기업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기업 운영함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가 빠지고 기업 운영을 해야 그래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재명 정부에게 가슴에 손 얹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치적 논리 없이 삼성전자가 호남으로 공장을 옮기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도 이제 광주 출신이니까 뭐 광주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는 게 맞나라는 좀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지방사 저도 이제 고향이 대구니까 늘 그런 게 있어요. 지역에서는 기업이 오길 바라는데 과연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이 그 지방으로 내려갔었을 때 과연 100% 선순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인도 지금 다 안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또 이제 전남 광주에 뭐 가서 또 잘 되면 뭐 다 좋겠습니다만 이러다가 정말 시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거점 공장을 외국에다 갑자기 세우겠다고 한다거나 그럼 정말 난리 나는 거거든요. SK는 지난번 한번 언급은 했어요. 김태원 회장이. 그건 경고죠, 경고. 이 정부한테 너무 내 팔 비틀지 말라라는 경고인데 이렇게 뭔가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강제적으로 뭔가 할당하는 것처럼 지역 지방 배치하는 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안다고요. 지방의 균형 발전도 기업들도 알고 있는데 이걸 정부와 정치가 나서가지고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조금 그 규모나 또 이게 또 까봤더니 뭐 이게 그렇게 또 알맹이가 그냥 조금 뭐 그냥 진짜 허울만을 갖추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임기 내에 다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리고 이게 반도체 공장 짓는 게 막대한 용수 문제. 물은 어디서 끌어와서 이것을 냉각으로 쓸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전력은 어디서 끌고 올 것인가. 근데 이 반도체 공장이 되게 깔끔하고 그러니까 되게 맞아요, 좋은 시설이라고 겉보기에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은 굉장히 어폐수가 많이 나오는 시설이거든요. 미국에선 이미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왜 유럽에 반도체 공장이 없겠냐. 주로 아시아에 많잖아요. 대부분.
아시아가 이렇게 어찌 보면 환경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아시아는 조금 그런 게 유럽보다는 조금 저지선이 그렇죠. 좀 엄격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시아에서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좀 결정이 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지금 이거 얘기가 여기냐면 이게 진보 진영에서도 엄청 뜨거운 주제거든요. 네. 지금 이게 김어준 씨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해요. 네, 좋아하죠. 어우. 아니 어저께 이동영 씨는 장르만 여의도에 나오셔가지고 네. 화를 내시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이거 전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흔들리는 코 속에서 네 샴푸 향이 생각난 거야. 아니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 이 주제를 보는데 이 흔들리면 그게 코어냐. 지금 이동현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10년 넘게 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무슨 뭐 잡아놓은 물고기도 아니고 네. 유권자라는 게 항상 묶어둘 수는 없는 건데 이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좀 봐요. 아니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코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가치 그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층이 빠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재명 정부를 네. 이 민주당의 코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그룹이고 가치 그룹은 네. 이제 문조털레유다. 소위 말하는. 예, 그 얘기를 사실 저렇게 돌려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들이 코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코어 그렇죠. 호소인들. 그러니까 한강세동 대조기는 내가 가치다. 문조털레에도 내가 가치다. 둘이 맞붙고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통성 논쟁 이건 네. 거예요. 이렇게 정통성을 가지고 누가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냐 싸우면 네. 결국은 그 당의 지지율이라 그 당의 대통령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민주당이 되게 유치하게 싸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들은 응답하는 사람 자체가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그렇죠. 특히 지금처럼 선거가 끝나는 시기에는 비수기라고 표현해요. 응답률이 네.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낮아지면 그만큼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데 그 정치 네. 고관여층이라 한다면 이런 정통성 논쟁에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어준 씨와 이동영 씨가 이렇게 싸우게 되면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 치열하게 내가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싸우게 되면 이건 사실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건설적인 논리라든지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너 과거에 이렇게 말했잖아. 너 과거에 이렇게 행동했었잖아. 네.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 이 답은 한쪽이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묘 정치가 네. 시작. 파묘 정치가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일견 김어준 씨의 말이 좀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친문 지지층과 친명 지지층이 따로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지난 대선에서 친문 지지층도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네. 된 건데 지금 뉴 이재명이라는 그 허상 조어를 만들어서 구주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가 그냥 평론하기 편하니까 구주류와 신주류를 그렇죠. 구분하지만 사실 같은 민주당 지지층인데 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구주류를 좀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좀 김어준 씨는 이게 지적하고 평가하는 건데 네. 그 부분은 일견 타당해요.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뉴 이재명이 되게 허상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민주당 분리될 때 그런 느낌이 조금씩 저는 나기 그러니까, 시작해서 그렇지. 이 네 분 뭐 분란이 저는 끝이 나려면 결국은 한쪽이 완전히 끝나야 된다. 한쪽이 완전 항복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완전히 추출된다든지 그렇게 돼야만 끝날 근데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민주당 정치에서 저도 뭐 민주당 네. 예전에 있었지만은 이런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민주당은 각자의 어떤 계파 있고 그렇죠. 리더, 그러니까 각자의 리더를 따라가는 계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다 공존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군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 정세균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졌어.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제 대권 후보가 된 사람 캠프에 가거나 해서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저쪽을 다 죽여야지만 우리가 득세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제명인의 마을 커뮤니티 가보면 네. 정청래는 죽일 놈이고 아, 딴지일보 가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도 죽일 놈이고 살벌합니다 정말. 야, 참 쉽지 않은 싸움이다. 이게 전당대회가 근데 그러면서 뭐 항상 누군가 평론할 때 그러더라고. 약간 진보 진영 있는 평론가들은 아니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이 말씀하시는데 뭘 몰라요. 공천권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 난린 거지. 솔직히 그러면 아예 제안을 해요.
다음 총선 공천권은 당대표가 갖지 않는다. 그러면 전당대회 그렇게 피 튀길 일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서로 안 하려고 할 거 당대표. 힘들죠.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와중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지금 불을 지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 이분 진짜 탁월한 능력이 계신 것 같아. 아주 불을 지르는 데는 아주 선수인데 아니 이분이 오늘 어떤 그 발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지지율 하락,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세금이나 주택 정책 때문은 아니다.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이에요, 진짜. 소식이 남달라. 네. 당적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환율도 높고 하는 게 뭔가 뉴 노멀인 것처럼 글도 선진국에 쓰고. 들어가는 비용이다. 네. 선진국 사회에 진입하는 비용이다. 물론 뭐 고금리 고환율, 학자로서 그렇게 고물가.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환율 올라가니까 네. 전 국민의 재산이 10% 날아가고 있는데 그 잠이 오냐라는 식으로 비판했잖아요. 네. 그럼 그 과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수입 물가가 정말 폭등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네. 버는 뭔가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네. 혹은 뭐 횡보하고 있는데 나가는 돈만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정부가 능력이 있나? 실용 정부라고 하는데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여전히 뭔가 유체이탈 합법식으로 주택이든 경제든 우리 잘못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이번에 당이 다 잘못해가지고 지방선거도 졌다라고 뭐 졌다라고 얘기하기 참 애매한데 일단 12개의 광해사지자체를 자치의 장을 가져갔는데 그걸 졌다고 표현하기도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잖아요. 네. 제가 청와대도 같이 저는 옛날에 근무했었는데 뭐 제가 비교할 급은 아니지만 네. 이분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청와대 정식 명칭은요. 비서입니다. 비서. 네, 네. 본인의 말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분 본인이 학자적 소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는데 자리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리 물러나는 게 국가를 위해서 맞는 거고요. 정책실장의 자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허튼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러나시는 민주당이 지금 물러날 분들이 많네요. 정동영 장관도 그렇고 김용범 정책실도 그렇고 이건 물러나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뭐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분이 되게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 김용범 맞아요. 대변인 보시기에. 예전에 우리 환율 올라갈 때도 이 투기 세력 때문이다 뭐 이런 발언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역대급으로 경로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김은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네. 다른 건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실장. 네 정책실장 네. 하면서 우상우석이 말리고 했던 네. 그 사건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왜 국민들은 마귀잡이하면서 자기 딸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가 거기에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기업의 초과 이윤을 가지고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죠. 했다가 심지어 자기가 페이스북에 그대로 써놓고 그거를 가짜 뉴스라고 역공을 하고 있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초과 세수지 초과 이윤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왜 저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 인물을 가지고 왜 그냥 계속 곁에 둘까? 심지어 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정책실장 네, 처음 네. 올라갔을 당시에도 네. 뭐 특정 기업하고의 친분이 있지 않느냐, 뭐 아들의 어떤 뭐 고용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나왔음에도 왜 아직까지 인사 교체를 하지 않는가? 그럼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경질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정동영 그러니까요. 장관도 똑같으니까 경질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분인데 네.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 이게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도 김수현 수석이었나요? 정책 수석이었나요? 그분도 부동산 정책을 맞아요. 거의 뭐 이렇게 본인은 뭐 이게 월세 살아도 된다고 그렇죠. 하면 자기는 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면 다 보수해야 된다. 아파트 가지고 예. 있고 그분 생각나요. 이분 계속 뭐 언급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분의 어떤 방금 우리 김용원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초과 이윤에 대한 어떤 국민 배당금 뭐 이것을 뭐 올렸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물론 얘기는 했습니다만 대통령도 진화를 하고 블룸버그도 다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뒤로 나온 것들이 아까 우리 이기인 총장이 얘기했듯이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여러 단체들이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도 이거 과세를 해야 된다. 약간 저는 하나의 약간 뭔가 이게 밑자락을 깔아주고 그 기조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계속된 발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야 이거 뭐 이게 진짜 공산주의 하자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급받는 거 외에는 다 이거는 징벌적 과세를 때려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금융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 뭐랄까 시장 경제 체제에서 당연한 것들을 갖다가 다 부인을 하는 그런 정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서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전당대회라는 어떠한 이 수류탄이 같이 터지면서 지금 이게 더 그냥 폭발력이 더 세지고 있다라는 느낌이고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새롭게 좀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PD님 저기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45.2%를 기록했다. 2030 중도층에서 경고등이 들어왔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심이를 참고를 하시고요. 잘못하고 있다 응답이 51.9%, 잘하고 있다 응답이 45.2%, 부정이 긍정보다 6.7%포인트 높았습니다. 이거 차이가 꽤 났네요. 예. 이게 ARS 조사 기준으로는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정권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데드크로스를 넘어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추세가 뚜렷하고요. 그리고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소가 20, 30대 그리고 중도층의 이탈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죠. 리얼미터도 똑같은 추세로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됐죠. 리얼미터 기준도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조사를 했는데 금요일까지 가면 갈수록 지지율 추세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45.6이었나? 그때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마지막 조사에서는 과반을 넘는 부정평가가 나오는 똑같은 기류가 있었고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좀 세부 항목들을 봤거든요. 진보 과표집 조사입니다. 진보 과표집 조사다. 맞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다른 ARS 조사보다 조금 낮게 나와요. 국민의힘이 27.4, 더불어민주당이 38.0을 기록했네요. 그리고 이게 그렇죠. 무당층이 25%가 잡히는 조사기 때문에 무당층 너무 많은데.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그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세대와 지역 할당은 하는데 정치 성향을 할당을 따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마무리가 되면은 표집이 끝나는 건데 보통 보수가 진보보다 많이 잡힙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조사는 진보가 300명, 보수가 250명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상당히 좀 과소 표집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조사는 또 일부 조사에서는 또 이거 보고 당 지지율 하락했다, 당 대표 안 물러나고 뭐 아니야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는 그 것이고. 얘기는 잠시 후 뒤에 다루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좀 기류로 가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컨벤션이라는 게 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당대회를 위시한 좀 당내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진보 과표집 앞으로 좀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진보 좌표집인데도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을 앞섰다라는 그게 핵심인 거죠. 그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층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20대 부정평가가 66.6%. 와. 30대는 64.6%. 야, 여기는 이 정도가 됐군요. 이 정도가 됐고요. 50대는 부정이 40.6%. 뭐 50대는 뭐 대표적인 지지층이니까 근데 50대도 부정평가가 꽤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20대가 부정이 66.6%, 30대가 64.6%로 전체 평균에 크게 웃돌았다. 청년층이 일단 이번 선관위 사태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연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혈안 조사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선거 구호 자체는 점점 사그라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선거 직후에는 팽팽하게 이 재투표 찬반이 맞서는 그림이었다면 오늘은 재투표 해야 한다가 하지 말아야 한다를 추월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관 이슈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현재 정부 여당의 문제 해결 의지를 지켜볼수록 이거는 더 확실한 방법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국민들께서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2030 세대, 지금 올림픽공원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더 강하게, 더 강력한 구호를 관철시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어제 국조특위도 역시 국조로는 부족하다.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을 많이 끌어올리는 사실 순간들이 있었고요. 깜놀했어요.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예 안 나오지 뭐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특검을 회피하려고 하는 언어를 계속 구사를 해요. 계속 합수본, 그러니까 정권이 임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경이 합동 수사를 하는 합수본에 더 강한 인력을 더 부여를 하고 더 수사를 해야 한다. 이 말은 정권의 하수인들만 가지고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들려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특검을 회피하려고 하고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커지게 되면서 당정 책임론이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른 수치도 저희가 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장동혁 대표 얘기를 저 뒤에 좀 넣어봤는데 네. 앞으로 땡겨야겠네요. 이것 때문에 그 국힘 지지층의 57.3%가 장 대표 사퇴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같은 여론조사입니다. 예. 같은 한길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읽어드리면요. 전체 응답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사퇴 반대가 57.3%, 전체 응답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층도 함께한 거니까요. 이거는 물러나야 한다가 47.7%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전체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뭐 다른 뭐 무당층이고 다 합쳐갖고 물러나야 한다가 47.7%, 물러날 필요 없다는 41.8%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오차범위 내입니다. 일단 오차범위 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국힘 지지층의 57.3%가 장 대표 사퇴에 반대해서 유임 의견을 냈다라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58.0%가 물러나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그렇죠. 필요도 없는 건데 일단. 예, 40대 이하에서 사퇴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이번 조사가 유의미한 시사점들이 많은데 예. 기본적으로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코프라 사회평판연구소 조사에서도 네. 장동혁 대표 사퇴 반대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1%가 나왔어요. 네. 오늘 조사는 57.6%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대동소이합니다. 네. 과반을 크게 상회하는 정도의 수치가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사퇴 반대한다. 대략 한 라고 60% 하는 거죠.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 네.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면 40대에 51.5%, 30대에 51.1%, 20대에 46.3%가 이거는 그러니까 그 국힘 지지층이 아닙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물러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고령층에서는 조금 사퇴 찬성 여론이 커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예.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열심히 고사 지내고 있는 일부 매체를 좀 관성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예. 일부 영향을 받고 있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세대들에 있어서만큼은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크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역단체장 단순 스코어로는 더 많이 가져왔지만 네. 오히려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네. 이것은 또 재선거 국면과도 연결이 되겠죠. 선거 끝나자마자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가 가장 선두에서 재선거 국면을 주도를 하는 입장인데 예. 지금 물러나라고 할 때야라고 하는 반응들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사 중요한 걸 많이 물어본 조사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거 짧게 다루려고 그러는데 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많아요. 예, 저희가 하나하나 좀 예. 계속 따져보고 있습니다. 국힘 지지층의 57.3%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반대한다라는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프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래프 준비가 되면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제 옆에 띄우시면은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까지 또 물어봤더라고요. 아직 대선 많이 남았는데 사실 그러게요. 저는 그 대선 물어보는 거는 지금 약간 토정 비결 느낌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니 그래도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한길리서치커는 종종 좀 말씀을 드리는데 대선 주자 관련해서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서 조사를 좀 했더라고요. 장동혁 15.3, 오세훈 14.4, 한동훈 13.3, 유승민 7.5, 김문수 4.6, 안철수 2.2, 이준석 2.3 이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대표가 오차범위 내긴 한데 그래도 1등이죠. 가장 높은 수치가 좀 예. 나왔습니다. 예. 1등이죠. 예. 이거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서 들어가면은 네.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예. 대표가 27%대 정도로 동률이에요. 동률입니다. 국힘 지지층으로 좁혀놓고 보면요. 네. 국힘 지지층에서 장 대표하고 오 시장이 각각 27.4%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6%를 기록했다. 예.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뭐 3파전 구도로 계속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가장 국민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끌고 가는 것은 장동혁 대표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직후였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의 좀 드라마틱한 승리에 대한 좀 컨벤션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실제로 지방선거 직후의 첫 주에는 오세훈 시장이 20%대까지 가면서 다자구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었거든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좀 소강 상태로 간다.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뭐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한동훈 씨는 그냥 코어층 10% 왔다 갔다 하는 수치 안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확장성이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뭐 선거를 이기든지 선거를 지든지 전대를 나오든 안 나오든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 고정층 10% 정도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장동혁 대표가 살짝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도 주춤하는 양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현안들과 국면들을 주도를 했고 지방선거 선방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뒤따르면서 다시 1위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여론조사인 만큼 각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각 주자들은 본인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 부분을 잘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야 뭐 이렇게 관측이나 할 뿐이죠. 장 대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치는 나왔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2030의 표심을 상당히 확보를 한 측면이 있는데 본인이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언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고요. 후보래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 한참 남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 말대로 정권은 짧으니까요. 알 수 없죠. 그 무서운 분이에요. 진짜 사나이 가슴에 막 불을 지르시는데 그럼 장 대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당내 얘기. 그 장 대표 뭐 오늘이나 내일 퇴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언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주말에도 단체면회도 추진하고 빠르게 좀 퇴원을 하고 희망을 하셨는데 의료진의 판단이 당장 퇴원하실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한 권유가 제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본인은 되게 퇴원하고 싶고 할 일도 많고 이런데 생각보다 그동안에 누적됐던 피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필리버스터, 24시간 필리버스터, 뭐 단식 국면, 지방선거부터 올림픽공원 이슈까지 뭐 사실 쉴 틈 없이 한 11달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좀 휴지를 가지시면서 전국 구상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요. 뭐 복귀 시점 그 자체를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번 주 안에 복귀를 하신다면 목요일 최고위를 통해서 좀 얼굴을 비치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직 개편 얘기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퇴원하고 나면은 바로 당직 개편에 들어갈 거다 얘기도 나오고 정책위 의장 얘기도 좀 나오는데 대표 복귀 전에 원내 지도부가 당직 개편에 먼저 물꼬리 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도 있고요. 일단 박수영 의원은 보도 보니까 정책위 의장 뭐 고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원내 지도부가 인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요새 정치부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좀 당원 당규나 당내 좀 규칙들에 대해서 관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또 들은 내용인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대표실 취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저는 좀 대표실이 전화를 피하는 것도 맞진 않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좀 언론 자체가 대표실을 취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원내대표실을 통해서 기류를 간접적으로 읽는 것이 지금 여러 보도 양태가 실제 대표실의 기류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실의 입장이 아예 취재가 안 돼서 실리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저는 좀 캐치를 했고요. 그래서 원내대표실 중심으로 워딩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게 이간질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실이 물론 지금 경황이 없어 그렇겠죠. 근데 그 정점식 원내대표는 메시지가 좀 요즘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 대표하고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거 데자뷰잖아요. 성원석 원내대표 때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 뭐 길들이기인지 힘빼기인지 뭐 한다는 뭐 저는 그런 의도라고 봤는데 성원석 원내대표 그때는 어떤 기사까지 나왔냐면 사실상 원톱이다. 사실상 성원석이 당대표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고 정준식 원내대표께서도
균형을 잡으려고 좀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원내대표 선거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부풀어 계실 거고 또 언론에서 이게 이간질하려고 한쪽을 억지로 좀 띄우는 경향도 보여요. 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 원내대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지 아니면은 장 대표 흔들려고 지금 이간질에 이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네. 잘 판단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있다 정도로 제가 간접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당 대표실이 안 되면은 박명 대변인 통해서 저한테 취재하면 물어보세요. 됩니다. 박명 저한테. 대변인 얼추 다 알아요. 제가 그럼요. 보니까 얼추 박명 대변인 정보가 많아가지고요. 얼추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 통해서 취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한편으로 저도 이제 장 대표 쪽에 이제 말씀을 네. 이제 뭐 서로 주고받는 취재를 하잖아요. 저도 예, 취재를 좀 그렇죠. 하는데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에도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잦게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 정도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네, 소통은 해야죠. 좋든 싫든 간에 또 언론이 또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려운 언론은 밥도 좀 사주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하라고. 뭐 특정 회사를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어려운 곳이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들 아무튼간에 추측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그 정도. 원래 맨 마지막에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네. 한길 리서치 때문에 앞부분에 저희가 확 다 다뤄버렸습니다. 숫자 얘기 다시 나눌게요. 지지율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다른 숫자. 혹시 박명 대변인 주식하세요? 전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IMF 온 줄 알았어요. 예. IMF. 어제 곡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IMF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어가지고 기억이 다 나는데 아니 낙폭 기준으로 역대 최대 하락, 고점과 저점 차이도 역대 최대 그래프를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은 어차피 곧 장이 시작되겠지만 야 이게 실화냐? 912에 하루에 빠졌습니다. 910.71이 빠졌고 코스닥은 76.88이 빠졌고 추이도 좀 띄워주시면요 이번 달 들어서 추이가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의 주식이 그래서 도박판이 된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가 총 27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기록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6월인데 이미 넘어섰다. 온 국민의 돈이 달린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어제 12% 폭락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스피 환각제라고 제가 여러 차례 평가를 드렸죠. 예.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시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률, 물가와 같은 것들, 예. 양립하기 어려운 지표들, 그런 지표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연기금 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 코스피를 가지고 마치 경제지표가 좋은 것처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운 것에 후과가 정말 끔찍하게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지금 사이드카가 자주 반복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스캠 코인 수준이에요. 국내 코스피가. 코스피라고 하는 거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투자를 받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한 취지인 건데 도박장이 됐어요. 지금 도박장. 그리고 그 도박장을 지금 정부가 장려하고 있고 그 도박장에 연계해서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망국적인 실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고요. 근데 그 지지율도 지방선거 때까지 억지로 부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일단 미국부터 금리 인상 압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가도 폭등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달러화보다 훨씬 더 추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작 금리 인상했어야 됩니다. 지금도 1.75%가 우리가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통화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이 금리를 추가 인상을 하면요. 우리나라에 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원화 가치는 정말 땅바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7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평가가 많죠. 금리만 인상합니까? 세금도 그렇죠. 어제 민주당에서 또 이 발언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수익 실현되지 않은 주가 상승치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게 크게 보도가 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수익 실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아직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번 게 없는데도 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세의 기준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돈이 궁하긴 궁한가 봐요. 나라 곳간에 무리수를 두고 있고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세금 올린다고 하네,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네, 연기금도 지금 조정한다고 하네. 지금 연기금이 그 주식 포션 자체가 국내장에는 원래 2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 수치인데 그렇죠. 지금 30%를 아득히 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수익 실현 못한 상태에서 돈이 묶여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이 돈 빼는 순간 정말 국내 주식은 와장창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도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좀 빠르게 전국에 대한 평가가 되시는 분들은 이미 진작에 나가셨고 네, 다시 지금 미장으로 간다 이런 분들도 그럼요. 계세요. 지금 수익 실현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네.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만 모든 피해를 떠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주식장에 대한 불안감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지금 넥스트 프리마켓 잠깐 띄워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조금 빠지고 있네요. 예. 네. 간밤에 지금 미장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저도 뭐 개미거든요. 제가 완전 그런데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예, 두 종목,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도요. 평균 그러니까 12%니까 곱하기 2잖아요. 25%가 떨어져가지고 개미들의 공포가 더욱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당시 어떻게든 들어누워서 막았어야만 했던 건 아니지 개인적으로 반성한다라고 하는데 껄무새라고 합니다. 껄껄껄. 그렇죠. 예, 할 걸인데 아유. 예, 아무튼 주식 얘기 저희가 이 정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주식도 그렇고요. 환율도 네. 환율이 다시 1,540원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좀 찾아보니까 1,536원 정도 하던데 그 대통령이 1,500원 중반대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하죠. 과한데 고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상화 언제쯤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번 정권이 경제에 얼마나 무지한지가 네. 저는 많이 보이는데요. 환율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보 정권, 전 진보란 말 별로 안 쓰고 싶지만 어쨌거나 진보 정권을 자처하잖아요. 민주당은. 진보 정권의 가치가 뭡니까? 성장을 좀 더디게 하더라도 우리가 분배는 제대로 하겠다. 어허. 우리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 예. 계층 사다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였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 못하지만. 못합니다. 근데 지금 주식장이 도박판이 돼가면서 시드머니 있는 사람이 돈 놓고 돈 버는 세상이 됐습니다. 오히려 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주식에 참여했더라도 삼전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돈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대로 짚으셨네.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그럼 대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이 뭐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경제 지표도 나빠지고 아무런 지금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인 건데 지금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참모라면요. 지금 거의 아무 말 대잔치잖아요. 네. 정상화 과정이다. 뭐 언제는 과정이다. 서학개미 탓했다가 무슨 뭐 리밸런싱 타령을 했다가 뭐 전쟁 때문이라 그랬다가 이제 와서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다가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팁 하나를 드리자면 차라리 진보 정권 아니라고 포기를 하시고요. 고환율이 수출엔 도움 되거든요. 진보 정권 아니라고 했으면은 뭐 김은국 아저씨예요? 나 보수야 뭐 이런 거. 우리가 고환율이 수출에는 유리하다. 네. 수출 기업들이 유리하고 우리가 고환율을 의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삼전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거다라고 차라리 미친 척하고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면 정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정직하게. 정답은 뭐냐? 이 원화 가치가 바닥을 치니까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원화 가치를 계속 높이고 유동성을 키워서 어떻게든 주식에 연동된 지지율을 연명해 보겠다고 지금 정부가 억지를 쓰니 한국은행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고환율이 고착화가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이 정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 뭐 환율 얘기하면 가슴만 답답하죠. 답답하다 진짜. 더 답답한 얘기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내가 더 답답하게 만들어줄까?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진짜 내가 더 답답하게 만들어줄까? 그 성관이 얘기. 진짜 성관이 얘기로 가겠습니다. 네. 사전투표 용지는 실제 선거인 수의 2배 이상으로 준비를 했었다. 사전투표 용지는 실제 선거인 수의 2배 이상으로 준비되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본투표는 적게 준비하고 사전투표는 2배 이상 준비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본질을 망각한 행각 같은데 대체 뭐하는
그렇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본말이 완벽하게 전도가 된 거죠. 네. 본 투표를 보완하기 위해서,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서브로 만든 게 사전 투표제인데 본 투표용지는 절반만 준비하고 사전 투표제 투표용지는 2배를 인쇄를 했다. 네.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상설기구로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를 한다. 예. 그러니까 좋게 평가하면 주먹구구식인 것이고요. 나쁘게 평가를 한다면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실수가 반복되면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어이쿠 실수 한 500표 날라가고 어이쿠 실수 한 1100표 대선 지장 없어 497표 뭐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논리가 다 똑같아요. 네. 어이쿠 실수. 근데 결과는 안 바꿨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누적된 표를 모으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쌓인 부정한 표가 몇 표가 됩니까 대체? 몇만 표, 몇십만 표가 되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누적해 보면 100만 표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 역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투표소에는 투표지 안 주고 어떤 네. 투표소는 투표해놨더니 개표도 안 하고 네. 어떤 투표소는 다른 투표소에 잘못 입력해가지고 오기류 때문에 전부 다 무효표 처리돼 버리고 이게 지금 대체 뭡니까 선관위가 왜 존재를 합니까? 아니 그래서 본투표 용지도 원래 110억 그러니까 2배에 가까운 110% 그 출력하겠다 인쇄비를 받아가 놓고 절반만 출력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거 횡령 아니냐 배임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구심을 낳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투표지는 또 정체가 뭐냐? 아 이것도 한번 규명을 해봐야죠. 네. 또 어떤 식으로 선관위가 또 유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규명할 지점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선거제도는 본말이 완벽하게 전도가 되어 있다. 선관위 개혁은 당연한 것이고요. 선관위 해체는 당연한 것이고요. 사전투표제가 본투표를 잠식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주객이 바뀐 겁니다. 주객이 바뀐 거죠. 네, 사전투표제를 선관위가 관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자신들도 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맞고 선거제도 개편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김은혜 의원실도 이번에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사전투표용지 인쇄량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에 앞서서 총 19만 2,810롤의 투표용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롤이라는 게 그 두루마리 휴지 보시면 예. 그 중앙선관위가 이를 출력 가능한 용지수로 환산을 한 결과 2,390만 8,440명이 투표할 수 있는 분량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2,390만 야, 그러니까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선거인이 투표한 게 1,049만 8,411표였거든요. 210%가 넘는 용지를 준비했다. 아니 사전투표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고 본투표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 그러니까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와 개헌투표 준비에만 열을 올렸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에 대비해서 사전투표 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투표용지도 마련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아니 하던 일이나 좀 할 일이나 좀 잘하지 뭐 예? 있지도 않은 거는 준비해갖고 이렇게 예, 이런 것도 마련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결과적으로 참 혈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썼다는 거고 네. 지금 선관위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글쎄요. 사전투표 좋아하는 것도 민주당이고 지금 개헌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도 민주당이었는데 특정 정당의 니즈에 좀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지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상임위원 자체가 대통령의 친구 아닙니까? 밥 친구인지 술 친구인지 그 위철한 상임위원 지금 선관위원장 대행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불공정한 인사 그리고 천대엽 선관위원장을 진작 임명했으면 돼요. 예. 근데 인사청문회도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해외여행 다니는 부부 동반 여행이나 다니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바지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앉힌 위철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민주당에서도 당직을 맡았던 인물이 네. 선거 관리를 선거 사무를 좌지우지했고 그 결과 이와 같은 본말 전도가 펼쳐진 게 아닌가라고밖에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진상을 전부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아주 좋은 안이죠. 네. 야당 주도의 특검 상식적인 안입니다. 야당 주도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해외 동반 해외 출장 부부 동반 뭐 민주당 동반도 가고 당연한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참, 그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497표를 개표도 안 했던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이거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옛날 같으면 이거 나라가 뒤집어질 뉴스인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단신이 돼버렸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4년 전에 서울 구로구 개봉 이동에서 497표가 아예 투표지가 개표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서울시장하고 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했었는데 개봉 이동 주민들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서울시장 투표수가 1,384표가 이제 집계가 됐는데 함께 투표한 교육감의 경우에는 9,887표, 497표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덧셈 뺄셈 이거 어렵지도 않아요. 한 개는 많이 넘었고 한 개는 9,800이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500표 가까이 개표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이 개봉된 건 맞지만 개표용 투표지 분류기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디 그냥 구석에 놨다가 있어서 그 다음 날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한 표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증발돼서 사라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관위가 잠실입니다. 잠실 7동 투표소. 그 애증의 잠실 7동 투표소 1,900매 들어있는 1,900매 상자 수백도 물에 녹여서 급히 폐기했다. 제가 어제 오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급히 폐기를 했다. 수백도 물에 녹여가지고 펄프로 녹여갖고 폐기를 했다는 건데 뭐 문서 송부 축탁서에 대한 회신이다 이래서 뭐 부존재 나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다음 장을 용해 증명서. 제가 용해 증명서라는 걸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7,460kg을 종이 원료로 용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재활용은 대단하네요.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이죠. 선관위가 이렇게 부지런한 조직인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뭐 동네 아파트에 버렸다 그러면 믿을 텐데 저렇게 부지런하게 용역까지 줘서 용해를 했다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지금 시급할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선거 개표 당일부터 나라가 뒤집혀질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선관위가 지금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폐지 수순으로 가게 됐는데 폐지를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이게 선관위의 운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수순이 지금 저게 지금 급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지금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에만 급급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정황인 거죠. 문제가 된 투표소에 있는 투표용지를 부랴부랴 폐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법원에서 그 직후에 보존 명령까지 했는데 이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민들께서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투표소 앞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시민들을 탓할 문제입니까? 선관위가 이따위로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관위의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더 제도권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선거제도, 국민의 불신을 받는 제도권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의 정통성이 용인이 돼야 제도권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건데 선거 관리 이따위로 하고 제도권들이 지금 이런 선관위를 두둔하는 그림으로 간다면 누가 지금 이 제도권 통치를 신뢰를 하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선관위가 용해됩니다 앞으로. 진짜 이런 식이면 선관위가 용해될 거예요. 폐기돼야 돼요. 선관위가 폐기될 거고. 그러고요. 뭐 송파만이 아니었다. 전국 12곳 투표지 부족 선관위도 선거 물품을 줄 폐기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원래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박명 대변인하고 언급만 좀 해볼게요. 주식 얘기했으면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요즘 말이 많습니다. 청년 5,000명의 꿈을 유출시켜버렸다. 그거 제가 어제 한번 진짜 피를 토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말이 많은데 집은 또 4채나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이네요. 청문회 이틀 전에 1주택자가 되셨습니다. 3채 팔고 삼청동 단독주택 남겨놨다. 장관 취임 후에는 처분을 하지 않다가 총리 후보자 지명이 되니까 부랴부랴 매각을 했다. 장관하고 총리하고 또 클래스가 확실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긴 한가 봐요. 총리가. 총리 해보겠다고 집을 3채 팔았는데 어쨌거나 3채를 팔면서도 손해를 보진 않으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득이고요. 뭐 양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해 봤고 오피스텔도 조금 손해 봤는데 그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막대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총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 아시아 손촌 아파트가 29억 5천만 원의 수익이 있었고요. 나머지에서 약간 좀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20억 조금 넘게 수익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주택을 매도하려는 척만 하다가 총리가 되고 싶어갖고 뒤늦게 손해보고 판 거 아니냐 일부는 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주택자 마귀라고 했잖아요. 예. 마귀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마군이다. 예. 예, 장관 시절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총리 인선되고 인사청문회 시작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팔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무슨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사과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방구가 지금 없어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지엽적으로 사과를 했고 그마저도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진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성수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권의 인사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마귀라고 하더니 4주택자를 총리로 지명을 했고 부랴부랴 팔았다라고 하는 거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증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인사청문회 지금 근데 증인 채택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뉴노멀이 됐어요. 증인 없이 청문회 하는 것이. 이분은 아마 성관이가 고맙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성관이 국조특위에 묻혔다라고도 볼 수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불법 증축 논란도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다 농지의 정원을 불법 조성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진은 그냥 하나씩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불법 증축 논란을 빚었던 삼청동 이제 주택에 해당 부분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그 연건동 소재 카페 관련해서 연건동이군요. 불법 증축 건축물임을 인지하고도 철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사유 및 장기 방치 경위서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한 계약 체결이 현재 공사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농지의 정원을 불법 조성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KBS 뉴스 거. 이런 것도 있었는데 1년 가까이 미조치하다가 총리 지명 뒤에 정자를 철거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농지인데 농지를 정원같이 이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빨리 하시는 분이 청년들의 아이디어 5,000개는 유출돼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이요. 단순하게 개인정보만 유출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유출된 것이죠. 아이디어. 이거는 청년 죽인 거예요. 그럼요.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열을 짜는 일이거든요. 그와 같은 정보들이 유출됐다라고 하는 것. 지금 민주당이 쿠팡 정보 유출에 대해서 얼마나 잡돌이하고 심지어 저는 3천억 과징금을 처음 봤어요. 개인정보 유출 가지고 더군다나 3천억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같은 잣대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징벌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더 막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로 퉁친다. 출근길 사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로서 보답하겠다. 야구로 보답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다 하고 끝내야겠네. 그 최근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주로 한찬식 민정수석에 관심이 모아지긴 하는데 이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김경자 사회수석이라고. 김경자 사회수석. 그 이분이 이제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 사진 보시면은 함께 웃자 민주노총. 그 이분이 민주노총 이제 수석 부위원장 출신이신데 사회운동가를 데려왔어요. 근데 민노총 이번 정부의 한 명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는데 과거에 이석기 내란 수사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고 사드 배치와 한미 FTA도 반대를 했던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 사회수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 그 민감한 부분을 조정하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분이었군요. 일단 이게 전혀 안 맞는 인사예요. 이분은 사회운동가 출신이고요. 저는 시민사회 수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몇 번 양보해서. 왜냐하면 시민사회 수석은 시민단체 관리하고 이런. 그렇죠. 딱 그 역할을 하고 직능단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제가 이분의 성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롤 자체는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수석은요.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이 투톱으로 정책을 총괄하는 겁니다. 경제수석이 기재부를 포함해서 국토부와 같은 경제 파트를 담당을 하는 거고 사회수석은요. 교육, 복지, 가족과 같은 핵심적인 부처를 또 총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고 정책의 전문성과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통상 교수 출신들이 하거나 관료 출신들이 해요. 그런데 이분의 이력을 봤을 때는 글쎄요. 정책적인 전문성은 전혀 읽히지가 않고 확실한 정치적인 노선만 지금 읽히거든요. 네. 사회석이란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네. 전국의 정책을 총괄하고 내각을 통솔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현재 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민노총 출신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지금 뭐 관계를 조율하고 정책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다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